네, TF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은 네. 이 앞에 갑자기 1부 끝나고 굉장한 것들이 DP가 됐어요. 이게 뭔 일인가요? 야, 이게 보니까 좀 마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이제 얼음이랑 카페에서 많이 보는 커피 섞을 때 있잖아요. 네.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형철 오빠는 이제 이런 커피도 뭐 아메리카노로 마시면 뭐 그래요? 저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그래요? 네. 좀 이제 분위기 있게 뭐 에스프레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하나요? 하죠. 그래요? 네, 식후엔 커피만큼 또 이게 좋은 후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단 거를 많이 안 먹어서 커피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백진삼 아시죠? 저희를 항상 후원해주시는 감사한 그 백진삼에서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진삼 플러스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산삼과 커피의 조화라니. 이게 어떤 맛일지. 여기 삼벅스라고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삼벅스 뭔가 조금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네. 커피의 향내가 나면서 저희가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게 더치커피 원액이랑 플러스 산삼 배양근이 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요게 두 가지가 같이 이제 향을 느낄 수 있는 커피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진액이라기보다는 더치커피 원액과 산삼 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는 이 커피를 넣고 몇 리터를 넣는 거죠? 150에서 200ml 정도의 물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색깔이 진짜 커피 색깔이 확 나고 여기 물까지 섞으면 진짜 아메리카노 느낌 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냥 산삼 냄새가 안 나는데요? 지금 냄새만 그냥 맡았을 때는 그냥 일반 커피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아메리카노인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태우지 않은 원두래요. 숨쉬는 항아리에서 168시간을 발효를 했대요. 그렇게 저온 로스팅을 해서 여기다 산삼 배양끝 한 방울 두 방울을 탁탁 넣었는데 향기 어때요? 뭔가 삼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나서 사실 좀 새로웠어요. 그냥 커피를 대용으로 마셔도, 커피 마실 때 그냥 이 삼벅스만 마셔도 나 지금 마시는 커피 한잔 하고 있구나, 고소한 커피 한잔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지 않을까. 이게 산삼 배양근이 들어갔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런 되게 은은하고 좋은 향이 나는 아메리카노라고 보면 네. 되는데, 사실 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4시거든요. 전 요즘에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카페인을 먹으면은 잠을 못 자요. 근데 다행히 저희 이제 광고된 내용을 보니까 이 커피를 마시면 보통 카페인의 부작용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저요. 되게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삼벅스에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커피를 마시는 느낌으로 그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삼성분까지 들어갔으니까 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몸도 챙기고 취미도 챙기고, 저처럼 커피 마시는 게 취미인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또 티타임을 주는 거죠. 지금 백진삼에서는 저희에게 지금 말을 해준 게 하루에 3-4잔 마셔도 부작용이 없이 굉장히 좋다라고 돼 있어서 그냥 은은하게 내가 커피를 즐기면서 산삼의 효능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됐대요. 네이버에서 지금 4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투펀치 채널 특가로 39,800원에 거의 뭐 만원을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삼벅스 한번 드셔봐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카페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네.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요. 저렴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맛도 좋고 맛 진짜 괜찮은데요? 저도 이게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해도 그냥 믿고 마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2부가 지금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드리블러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 CIES라는 업체에서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능력 순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꽤 의미 있는 좀 재밌는 자료여서 선수에 대한 비교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지어 유럽 5대 리그라고 하니까 각자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드리블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선수가 과연 있는지 좀 많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각각의 리그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따로 좀 저희가 이제 볼 텐데, 라리가에서는 당연히 드리블러면 야말, 비니시우스를 생각하잖아요. 그쵸. 두 선수를 뛰어넘는 이 기록의 1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언급과 함께 각각의 리그에서 지금 드리블 1위로 이 CIS 통계에 찍힌 선수는 누구인지를 살펴볼 텐데, 네, 한번 말해주세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네.
초장부터 모든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이 CIS가 어떤 업체인지 좀 찾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IA 아니에요, 거의? CIA는 아니고요. 뭐 선수를 추적하거나 뭐 잡아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축구 선수에 대한 통계 그리고 분석을 이제 담당하는 업체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트랜스마크트가 보통 선수에 대한 시장 가치를 가장 대중적으로 공유를 하고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데 이 CIS에서도 나름 본인들의 통계 기준을 바탕으로 선수의 시장 가치를 직접 평가를 해서 그 값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이제 공유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달마다 리그 내 선수들을 통계를 토대로 선수들이나 리그 아니면 팀별로 좀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활용한 이 자료를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에 많이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유를 해주면서 이 업체들의 이제 특징은 그거죠. 이 중요한 자료들, 엑기스 자료들은 이제 공개하지는 않고 이렇게 팀이나 아니면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에이전시 이런 데다 보내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게 가장 큰 역할이죠. 네, 그래서 CIS도 그러한 업체고 당연히 본인들만의 통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인용을 할 만한 자료다라고 일단은 좀 판단을 했고요. 이들이 평가한 드리블 능력 순위의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드리블 성공 횟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가 볼을 가진 채로 상대 골대에 접근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게 접근이 가능했다면 성공이 됐다고 이제 통계가 매겨지고요. 또 하나는 드리블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파울을 당했을 때 네. 이 또한 드리블 성공 횟수로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 파울 당했을 때까지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드리블 1위부터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뒤에부터 얘기하실 거예요? 1위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오. 네, 왜냐면 각자의 리그의 1위보다는 전체 리그에서 이 기록의 1위가 누구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체 리그 1위? 네. 누구일까? 그리고 어디 리그인지도 궁금하다. 프리미어리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빅6 팀은 아니고요. 사실 올 시즌은 기대보다 조금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인데 이 선수가 사실 좀 최근 경기들은 다혈질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서 약간 이제 팀에게도 괜히 징계를 받아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 때문에 화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인정을 하는 선수죠. 웨스트햄의 쿠두스. 쿠두스. 네,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몇 점인가요? 92.6점으로 가장 높은 100점 만점 기준의 가장 높은 점수를 이제 쿠두스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네. 이후에 쭉 보면 에버튼의 은디아에, 라치오의 누누 타바레스, 그리고 나폴리의 흐비차, 그리고 세비야의 에주케,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레버쿠젠의 비르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이렇게 오. 쭉쭉쭉 순위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야말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네요. 아직까지. 네. 근데 이게 정말 단순히 딱 드리블을 경기 중에 몇 번 시도했고 몇 번 성공했느냐를 이제 따지는 통계다 보니까 이게 오롯이 그 선수에 대한 평가의 절대값은 아니라는 점. 아, 그렇죠. 네, 딱 드리블만 봤을 때 올 시즌 뭐 팀 사정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선수의 역할이 드리블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강팀 입장에서는 사실 워낙 상대가 미칠 수비를 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뭔가 강팀보다는 그들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 팀의 입장보다는 공간이 주어지는 상황이 덜하기 때문에 네네. 혹은 역습 상황이 덜하기 때문에 드리블 시도나 성공을 다른 팀의 선수들만큼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정말 절대적인 경기장에서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드리블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선수는 CIS 기준으로 쿠두스 선수다. 이렇게 일단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야말이 요즘에 정말 굉장히 라리가에서는 네. 엄청난 지금 뭐 급부상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또 에주케가 앞서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야의 에주케가 누군지 지금 아무래도 라리가 통계를 보시면서도 이 선수는 도대체 누굴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러시아 리그 체스카 모스크바에 있다가 여러 곳을 임대를 다니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유럽 5대 리그 경험이 꾸준했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 이 벨기에 무대의 로얄 앤트워프 소속으로 바르셀로나를 이미 조별리그 때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난 바가 있었고요. 네. 그때도 로얄 앤트워프가 바르셀로나를 격파할 때 에주케 선수가 꽤 괜찮은 드리블 능력을 보여줘서 잠깐이나마 이제 해외 기사나 해외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되었던 그런 좀 드리블러로서 좀 알려진 선수긴 했습니다. 에주케 선수 얘기를 하니까 세비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비야가 올 시즌 좀 어때요? 사실 좀 살아나고 있었는데 딱 직전에 끝난 지난 주말 바르셀로나전 때 안타깝게도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비야가 지금 여전히 순위권을 원래 위치했던 유럽클럽 대항전에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확실히 끌어올린 단계는 아닌데요. 최근에 세비야가 2019-20 시즌부터 2021-22 시즌까지 3시즌 연속으로 리그 4위를 한 뒤부터 계속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은 11위를 기록했고 지난 시즌은 이제 13위, 점점 이제 순위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그 동안 로페테기부터 산파울리 그리고 맨들리바르, 디에고 알론소, 키케 플로레스까지
감독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항상 좀 못하는 팀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팀은 감독 교체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적을 내줘야 되는데 또 못 내주고 하니까 계속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수순이. 그렇죠. 그래서 세비야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팀 분위기도 떨어지고 당연히 팀 뭐 성적까지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최근의 분위기였는데, 두 시즌 연속으로 계속해서 세비야는 자칫하다간 강등 위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쵸. 하위권 싸움까지 좀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전체적인 팀의 평균적인 위치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올 시즌은 이제 새 감독이 부임을 했거든요. 바르셀로나 B팀 감독 출신의 라스팔마스를 또 두 시즌 동안 지휘했던 가르시아 피미엔타 감독이 지금 새롭게 세비야의 감독이 됐는데, 지금 성적은 9경기 3승 3무 3패였었어요. 초반 4경기는 일단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가 9월 중순부터 10월 A매치 전까지 3승 1무 1패를 거두면서 조금씩 이제 살아나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직접 바르셀로나전에 1대5의 대패를 당하면서 현재 부임 이후의 성적은 3승 3무 4패, 어렵게 맞춰놨던 균형이 일단 바르셀로나를 맞아서 좀 깨진 상황이 됐고요. 이 가운데 지금 98년생 나이지리아의 윙 자원인 치데라 에주케 선수가 현재 세비야에서 두각을 좀 내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좀 에주케가 세비야에서 좀 더 잘 해줘야지 세비야 팬들도 좀 더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활약이 어떤가요?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고 좀 어디까지 해주고 있는지 팀에서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피미엔타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에주케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소개를 했던 멘트가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에주케가 활력을 넣어줬다. 굉장히 위험한 1대1 상황을 매 경기마다 만들어주는 선수고,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규칙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하고 밖과 안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이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타이밍을 변칙적으로 뺏으면서 상대가 태클할 타이밍을 그럼 순간적으로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볼 가진 에주케 선수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리한 플레이, 창의적인 플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에주케 선수의 드리블 유형을 보면 뭔가 이 드리블 잘하는 선수들도 나는 타고난 속도 자체가 빨라, 그냥 속도로 다 제쳐버릴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정말 쭉 속도로 무기를 삼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에주케 선수는 오히려 속도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드리블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리듬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앞에 둔 상황에서 리듬을 뺏고 자연스럽게 볼을 지켜나가면서 드리블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동작이 약간 흐느적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되게 볼을 잘 지켜내고 상대 수비가 발을 뻗으려고 하면 그때 또 변칙적인 리듬으로 다른 스텝을 밟기 때문에 볼 뺏기가 상당히 힘든 유형의 드리블러다. 그래서 지금 드리블 성공률이 좀 높다라고 좀 느껴졌고, 왼쪽 윙이기는 하지만 그간의 이 프로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봤을 때 팀이 원할 시에는 오른쪽 윙의 출전 경험도 없진 않거든요. 좌우 모두가 그래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선수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적 이후에 세비야에서 초반에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3라운드 마요르카전부터 3경기 연속으로 일단 선발로 뛰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알라베스전과 바야돌리드전은 교체로 일단 출전을 했지만, 바야돌리드전에 85분에 결승골을 득점하면서 세비야가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에 정말 중요할 때 이 선수가 클러치 능력을 뽐내줬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데뷔골이 나온 이 바야돌리드전 이후에 다시 빌바오전과 베티스전에 연속 선발로 출전했고요. 이 세비야 입장에서 베티스는 정말 영원의 라이벌이죠. 네. 안달루시아 더비이기 때문에 이 더비 매치에서 어떤 성적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좌우에 있었던 에주케 선수와 루케 바키오, 이 두 명이 상대 풀백에 있던 리로와 벨레린을 완전히 공략하면서 안달루시아 더비에서 세비야가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에서 에주케 선수가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 안달루시아 더비가 끝나고 에주케 선수의 가치가 더 급상승하게 되는 좀 계기를 좀 마련했었고요. 9월 달에 또 세비야 이달의 선수상도 받았고, 네. 나이지리아 대표팀도 발탁이 됐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조금 에주케 선수가 주목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세비야도 신입생인데 9월부터 바로 이달의 선수상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은, 뭐 페에노르트 황인범 선수에 대한 지난 영상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안달루시아 더비 활약, 그리고 그 이에 앞서서 바야돌리드전 결승골, 이 선수가 세비야 입단 후에 보여주고 있는 드리블 능력에 팬들도 분명 좀 매료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지리아 대표팀에는 2년 만에 발탁이 됐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가 지금 스쿼드를 보면 뭐 루크먼이나 추쿠에제, 아니면 뭐 리그왕에서 뛰고 있는 모제스 사이먼처럼 정말 개인 기술 좋은 선수들이 윙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에주케 선수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아예 발탁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오랜만에 발탁은 됐고, 아쉽게도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또 대표팀 유니폼을 입어왔다라는 점, 그 명단에 합류가 됐다는 점에서 에주케 선수한테는 아주 값진 또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주케 선수의 성향을 보면은 변칙적인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뭐
계속 연습하고 막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서 잘하는 선수가 있고 이런 변칙적인 무브먼트를 가져간다는 거는 그만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 때 이 선수가 어디까지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자기의 능력 플러스 성실성까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이 이후부터 주목을 받은 이후부터는 보여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 선수가 어디까지 좀 더 발전을 할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라리가와 세비야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선수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리고 세비야가 아무래도 초반에 그래도 9월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피미엔타 감독 아래에서는 기대도 괜찮을까? 라는 뭔가의 가능성을 보긴 했지만 조금 더 세비야도 뭐 이번 바르셀로나전 대패가 그랬던 것처럼 팀 자체가 조금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확실한 건 지금 라리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통계를 보더라도 에듀케 선수가 분명 인상을 남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CIS 라리가 드리블 능력 순위를 보더라도 1위가 에듀케,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2위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야말이 3위, 모로가 4위, 앞대가 5위, 그리고 은바페가 지금 6위인데 뭐 여기서 어쨌든 가장 높은 점수를 에듀케 선수가 기록했던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와. 라리가 경기당 평균 드리블 성공 횟수를 보더라도 에듀케가 경기당 3.5회 성공을 기록해서 라리가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2위가 이제 야말인데 야말의 3.0회와 비교했을 때 에듀케 선수가 좀 더 많은 드리블 성공 횟수를 기록했고 이어서 은바페, 루케바키오, 모레이로, 비니시우스, 마페오 등이 있거든요. 기록 자체에서 어쨌든 초반에 정말 치고 올라가고 있는 드리블러 이 에듀케 선수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뭐 인상을 남기는 초반 레이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또 그 바르셀로나하고 경기를 치렀잖아요. 야마라고 또 에듀케가 성사가 됐잖아요, 만남이. 네. 바르셀로나가 이기긴 했지만 그 만남에서 둘 사이에 조금 어땠어요? 일단 에듀케 선수는 전반만 뛰었고요. 야말 선수는 그래도 후반 중반까지 뛰었는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드리블러에게는 이 기록이 가장 네. 절대적이고 기록이 가장 지금 잘 나왔던 선수가 에듀케였다라고 지금까지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45분을 뛰고도 드리블 4번 시도해서 3번 성공을 했습니다. 예, 야마의 선수는 76분을 뛰었고 7번 시도 3번 성공. 3-3 똑같네. 네, 3-3 성공 횟수는 똑같아요. 오. 근데 야마의 선수가 좀 더 길게 뛰었고 어쨌든 드리블 시도를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리블 통계에서 이 경기에서 가장 1등을 기록했던 선수는 일단 라민 야말이긴 했습니다. 근데 야말의 뒤를 이어서 45분을 뛰었던 이제 에듀케 선수가 드리블에서는 2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성공률로만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시도 대비 성공의 효율은 뭐 에듀케 선수가 더 앞섰다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기록이죠. 45분 만약에 더 길게 뛰었다면 에듀케 선수의 기록은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날 경기에서도 드리블 자체의 기록은 굉장히 양호하게 스탯을 기록을 했었고 문제는 부상입니다. 햄스트링 통증 때문에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바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초반에 너무 좋은 레이스를 펼치는 만큼 지금 딱딱딱 주가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에 너무 안타까운 부상 소식이 좀 그쵸.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수속까지 또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비야도 비상, 그리고 초반에 조금 날개를 다는 듯했던 에듀케 선수의 흐름도 일단은 좀 끊어진 상황이라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뭐 지금까지 레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햄스트링이라는 게 어쨌든 그 강도에 따라서 주수가 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조금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빨리 회복을 하고 돌아와서 본인의 페이스를 또 찾아가지고 주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경기 끝나고 좀 SNS 쪽에서의 반응을 보니까 경기 끝나고 좀 목발을 짚고 있다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햄스트링 파열이 좀 가볍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이 지금 에듀케 선수한테는 이제 에듀케 선수가 막 빛을 보려던 차이나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경기를 못 뛰는 동안 어쨌든 임대를 통해서 계속 본인은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 또 대표팀에 오랜만에 복귀하기 위해서 계속 그동안에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세비야에 왔고 라리가에서 빛을 보면서 대표팀에도 이제 다시 부름을 받기 시작했고 딱 뭔가 조금 피어오르나 싶은 차이나에 터진 부상이라 참 야속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본인의 체력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최고의 드리블러에 대해서 5대 리그에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에듀케 선수가 지금 1위라는 거는 밝혀졌고 네. 이 이후에 좀 순위도 알아봤잖아요. 리그별로는 좀 어떤가요? 리그별로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일단 프리미어리그는 전체 1위에 기록했던 쿠두스, 네. 전체 2위를 기록했던 은디아에 당연히 이 두 선수가 지금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첼시에서 초반에 오른쪽 윙자리에서 또 드리블러의 활약을 보여줬던 마두에케. 네, 마두에케 선수가 드리블 기준으로는 3위입니다. 그리고 페노르트에서 이번에 브라이튼으로 이적한 민테가 지금 드리블에서는 4위고요. 이런 통계에서 빠지지 않는 선수죠. 네. 미토마 카오루. 미토마.
네, 뭐 적토마 말고 미토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미토마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 드리블 성공 기준으로 CIS 통계에서는 이제 5위를 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세리아의 경우는 누누 타바레스 그리고 흐비차 여기에 도도 일디즈, 레앙 이렇게 좀 기록이 됐는데 누누 타바레스의 성과가 네. 가장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좀 아닌가 싶고 흐비차랑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네, 흐비차는 사실 지난 시즌 나폴리가 안 좋을 때도 본인의 퍼포먼스는 꾸준히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좋은 리듬을 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지금 레버쿠젠의 비르츠 네, 사실 역시. 지금 다른 리그들을 쭉 보더라도 물론 나폴리처럼 예외는 좀 있지만 뭐 레알과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뭐 에주케가 1위를 차지했고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도 웨스트햄과 에버튼의 쿠두스와 은디아이가 윗순위를 차지할 만큼 뭔가 조금 순위권이 높고 밑줄 수비를 그래서 상대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팀 컬러상 패스 위주로 풀어가는 팀들은 아무리 드리블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통계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네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지금까지의 기록을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비르츠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레버쿠젠이 물론 지난 시즌만큼의 압도적인 초반 페이스 성적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비르츠가 지금 85.4회로 분데스리가 드리블 기준으로는 1위를 지금까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레벨링 지금 이제 레벨링 선수도 뭐 정말 측면 쪽에서 열심히 뛰어주면서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는데 레벨링이 2위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의 홀러바흐가 3위 바이에른 뮌헨의 올리세 그리고 그나브리가 나란히 4위와 5위를 지금 분데스리가에선 차지하고 있고요. CIS 사이트에 아쉽게도 리그왕은 5명 이상의 선수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아마 전체 선수들을 유럽 5대 리그의 전체 선수들을 뭐 60명이면 6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딱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리그왕 선수들이 좀 많이 포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프랑스만 따로 찾아봤을 때도 공개된 통계에는 딱 2명만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게 랑트의 모제스 사이먼 지금 이제 에주케 선수를 대신해서 최근에 나이지리아 대표팀에 계속 발탁이 되고 출전을 했던 선수인데 랑트의 모제스 사이먼이 이 CIS 통계에서는 1위였고요. 2위가 이번에 마르세유로 가서 또 초반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메이슨 그린우드가 이 드리블 스탯에 있어서도 리그왕에서는 좀 높은 수치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드리블 1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수치를 보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선수를 발탁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드리블러의 수치만으로는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최고의 드리블러라고 생각하면 쫙쫙쫙 나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빛나기 위해서는 그 팀과 팀의 순위와 팀의 전력과 팀의 모든 것이 받쳐줘야지 함께 빛난다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이 수치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재능들이 있지만 그들은 팀의 상황에 따라서 팀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맞아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록의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의 가치도 인정받을 만하다. 맞아요. 왜냐면 절대적인 드리블 자체는 어쨌든 정말 많이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CIS 통계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주케 선수의 이런 초반 돌풍이라든지 각자의 리그에서 빛나고 있는 이 드리블러들 분명히 올 시즌 초반에 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재밌는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TMF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